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 문제집 한 권도 안 풀었습니다. 모든 거를 수학감을 기르는 데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구구단도 몰랐어요. 근데 연산이 안 돼요. 근데 민사고 갔다고요? 네. 와, 어떻게 그 수학감을 키워주셨어요? 어머님들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자기 주도적인 생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건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빨래도 직접 해보고 신발도 빨아보고, 둘째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에서 3학년 넘어서 한글을 뗐거든요. 이렇게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아이가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3D처럼 문제의 답이 그냥 떠오릅니다. 수면 위에.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덕스 어학원 박태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홈스쿨링을 하면서 현재는 김포에서 자기 주도학습 강의와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동시에 어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칸델라 비아라는 채널을 막 개설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교육 없이 아이를 민사고에 조기 입학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홈스쿨링으로. 공교육기관에 아이를 안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2살쯤 됐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때부터 정말 많은 독서와 함께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방식과 삶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텐데 저한테는 일부가 맞았지만 네. 과연 우리 아이한테도 맞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2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적어도 13세까지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시선으로 누군가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태어나서 아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 13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3대, 4대가 만나도 한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 부모하고 자식만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네네네. 저는 3대, 4대가 만나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인데 그것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애초에 공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시를 넘어서는 교육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삶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13세 전까지는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집에서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네. 홈스쿨링으로 민사고에 그것도 조기 입학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인성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성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기어 다닐 때부터 경청해야 된다. 그 교육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이 2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런 부분을 가르쳤었는데요.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제 책상에 있는 고가의 노트북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아이가 제 거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 이건 아빠 거. 딱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다른 데를 보는 척 하더니 다시 제 노트북으로 손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땡 이건 아빠 거 이렇게 했더니 애가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확실히 아빠 거구나. 아,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다니는 통로에 곳곳에다가 아빠 물건을 다 갖다 둡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지켜보고 이거는 확실히 아빠 거, 아 이거는 내 거가 아니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그 컴퓨터가 아직도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 골동품을 우리 첫째 아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뭐 좋은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적어도 6세, 7세 때까지는 부모와 형제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라든지 스마트폰 등등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일단 적어도 7세까지는 부모와 형제 자매와 더 친하게끔 해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저는 그 선물을 아이에게 바로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자주 다니는 곳에 역시나 그것을 두고 아이가 계속 지나가면서 보게 만듭니다. 그 선물을. 네, 본인 선물인지 몰라요? 본인 선물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건 내 건데 아이가 그거를 아빠의 허락 없이는 열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보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저는 그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놀지만 그 선물에 전혀 집착하지 않게 돼요. 둘째는 적어도 13세까지는 아이들이 앞으로 담아낼 그릇을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릇. 네, 그 그릇은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서 자기주도 학습 강의를 하고 많은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릇들을 많이 봤어요. 깨어진 그릇도 있었고요. 또 굉장한 그릇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릇은 아직 너무 작은데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은 그릇도 봤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저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그릇이 나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아이만의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아이만을 위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그릇은 앞으로 사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인데 애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가 민사고 올라가서 진짜 학습이라고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면서 나한테 왜 그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어? 이 공부학습법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하는 데이터라는 건 있지만 결국 그 아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이 실패에 대한 노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께 나오거든요. 실패에 대한 노출. 실패에 대한 노출. 그래서 저는 이거죠. 예를 들면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는 자기가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뒤에는 뭐 엄마가 앉아있고 과외 선생님이 앉아있고 학원 선생님이 앉아서 페달들을 다 밟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페달을 밟아주는 힘이 없어졌을 때 과연 이 아이가 80% 지점에 다다랐을 때 계속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하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 그 나이 때는 정말 강한 엔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학,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원리 위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학 문제집 한 권도 안 풀었습니다. 모든 거를 수학 감을 기르는 데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구구단도 몰랐어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고 그 법칙을 깨닫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제 수학 공부를 시킬 만도 한데 저는 끝까지 수학 공부를 시키지 않고 계속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끔. 저는 수학이 입시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진짜 평생에 이 수학의 즐거움을 도구로 깨닫는 써야 거. 되니까. 네. 구구단 몇 학년까지 못 외웠다고요? 5학년, 6학년. 네, 연산이 안 돼요. 근데 민사고 갔다고요? 네. 와. 그래서 초등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초등 수학을 딱 일주일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그 수학감을 키우셨어요? 수학감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예를 들어 한강철교가 트러스교 구조로 됐는데 그거를 포디프레임이라는 이제 빨대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그걸 가지고 직접 다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로 다리가 지었을 때 가장 튼튼한 구조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축구공이다. 그럼 축구공이 오각형, 육각형이 몇 개인지 그거를 전개도를 만듭니다. 와.
그리고 나면 얘가 도용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입체로 보여요. 평면이 아니라. 셋째, 공부 희열도가 아주 높은 아이로 키워라.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시대.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공부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적과 실력이 낮다고 할지라도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만큼은 정말 좋아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것에 저는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글과 영어를 배울 때는 한글과 알파벳을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아이가 따라 쓰게끔. 그래서 이 글을 배우고 읽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맛있는 건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가 하나하나 따라 쓰게 만들었죠. 유태인들이 그런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이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독서 습관인데요. 저는 내 아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듯이 때로는 제가 연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재밌어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렇게 계속 읽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감에 따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까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2시간씩 3시간씩 같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결론을 도출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민사고 입시 때 2시간이 넘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집에서 했던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했던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하면 어머님들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자기 주도적인 생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건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빨래도 직접 해보고 신발도 빨아보고 그 다음에 방 청소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장난감 뭐 책 보다가 흐트러져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데 그 요리도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 건지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거를 같이 해보게 하는 겁니다. 요리를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의 주도성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 부분이 나중에 학습을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얘가 지금 학교에서도 환경부 짱이에요. 그래서 뭐 화장실 막힌 거 이런 거 얘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공교육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조직 생활. 그렇죠. 그런데 딱 어느 시점 가더니 집에서 했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너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있고 그 친구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너가 동화되기 위해서 네 색깔을 버리지는 마라. 그랬더니 애가 딱 페이스를 찾아가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 생활적인 측면까지 다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력을 가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무엇을 하든지 네. 한번 미치도록 빠져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많고 많은 것 중에 한국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살 때 고구려의 유민이자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라는 책에 아이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에 가든지 그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좀 걱정을 했죠. 아니 너무 이 편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어느 날 전반적인 개념을 아이가 다 파악을 했는지 사실 보면은 어려운 어휘들이 꽤 많잖아요. 해동성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제도, 경제용어 등등 네. 그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때로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어휘에 대한 개념을 익혀가더니 어느 날 뭔가 퍼즐이 맞춰진 듯한 모양으로 아이가 그 책을 들고 자기 침대 밑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더라고요. 벙커요? 네. 저희가 이제 2층 침대가 있었는데 그 아래, 밑에 아래. 벙커가 아이의 아지트였던 네.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더니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보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게 뭘 하나를 하든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읽고도 그 책을 자기만의 구조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내용들을 이제 붙여넣는 거죠. 나중에 대조영의 발해 이거를 인사이트로 얘가 자기만의 상상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막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상상해서 막 적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어에 나름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만의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가 문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냐면 어려운 문제집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는 그렇죠. 암기가 아니죠, 역사는. 왜냐하면 역사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람을 역사에 딱 이입하는 순간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보면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뭘 나타내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그림이나 개념을 가지고 아이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글을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되고 독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일단 색연필과 종이와 지우개 이게 필요하다. 아이는 이제 역사에 자기를 이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곧 대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살 나라를 한번 그려봐라.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갇혀 살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DNA는 고구려다, 발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한국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에 나가서 그게 너의 무대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3D처럼 문제의 답이 그냥 떠오릅니다. 수면이. 근데 실제로 제가 둘째 딸하고 이제 검정고시 책을 보다가 이걸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너 개념 공부 제대로 했어? 자기 딴에는 했지만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딱 보여줬더니 진짜 너무 쉽게. 진짜요? 네, 저희는 사실 둘째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에서 3학년 넘어서 한글을 뗐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딱 해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 역사를 스토리로 배우면 진짜 이게 아이 정서에도 좋고 학습에도 되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근현대사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 근현대사를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근현대 기간인 뭐 외세 침략이라든지 일제강점기 그거를 만약에 그냥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 뭔가 좀 삭막하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환경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의 중심에 나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렇게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사람, 우리 아이와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도 우리도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자신감 있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빠도 사실 너희들에게 100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아빠는 달란트가 50이야. 그렇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할게. 아빠가 평생토록 노력을 해서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줘. 이런 이야기를 아이와 나눌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내 자녀도 같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할 때 부모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놀라운 일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든 패밀리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위대한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인용해드린 한국사도 독해가 먼저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